네, 여러분은 지금 마이 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서대문 역사기행 듣고 계시고요. 오늘은 오늘의 서역기행은 시간입니다. 뭡니까? 네, 아까 뭐 전두환 노태우 말씀드렸는데 네. 마침 그 영화 서울의 봄도 화제가 되고 있고 극장이 뭐 지금까지 서울의 봄 나오기 전까지는 극장이 이제는 뭐 올해 영화가 굉장히 망했다, 힘들었죠. 심지어는 이제 극장은 이제 끝난 산업이다까지 얘기하는 칼럼들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걸 살렸네요. 그러게요. 이제 그리고 하필 또 날짜가 딱 이때 12월 10일이 들어있는 주간이고 그리고 이 12.12 군사반란 과정에 사실은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의 집도 연희동에 있었지만 그쵸. 또 중요한 무대가 되기도 해요. 연희동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냥 12.12 군사반란과 연희동 이렇게 잡아봤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또 이 상황들, 이 사건들을 정리하고 바라보는 또 각각의 입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 기억의 방식들이 또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이 서울의 봄 영화가 제가 영화 속속들이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아마 12.12와 전두환을 특히 또 노태우까지 직접적으로 다룬 거의 최초의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배경이나 잠깐 이렇게 연상시키는 쪽으로 등장하긴 하지만 전두환이 오히려 12.12는 얘기를 많이 안 됐고 12.6이 얘기를 많이 됐고 12.6과 5.18 영화들은 좀 나왔는데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전두환이라는 인물이 결국은 그 배후에 깔려 있거나 잠깐 그러기도 하는데 요거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이 12.12를 정면으로 다룬 최초의 영화 같고 전두환 노태우가 실제로 물론 거기서 이제 이름은 다르게 나온다고 합니다. 광으로는 노태건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물론 근데 누가 봐도 이제 두 사람 그쵸 그냥 다르게 나오려고 했으면 황정민 씨가 굳이 그 대머리 헤어스타일을 그렇게 하고 나올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면으로 다룬 최초의 영화가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물 들어온 김에 노젓는다고 MBC 그 케이블 쪽에서 제5공화국을 다시 재방송해 주고 있습니다. 저 유튜브에서도 가지고 막 뜨더라고요. 제5공화국을 재방송하고 있는데 요즘에 좀 5.18 이덕화 씨가 이제 전두환으로 나왔던 이덕화 씨가 전두환 역할. 거기는 심지어는 실명으로 나옵니다. 네, 그렇죠. MBC 그 시리즈들은 다 그때 좀 약간 지금 화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막 실제 사람들이 우리 안 그랬다라고 막 이렇게 막 항의하고 이랬거든요. MBC가 어떤 식으로 그걸 받아쳤냐면은 끝나고 나서 자막으로 누구는 누구 가족이 누구 뭐 이렇게 주장했다를 뒤에 올려버렸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극화한다고 했을 때는 드라마든 영화든 또 상상력이 가미가 돼야 되는 당연히 거니까요. 그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 다 지금 녹취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한 얘기를 정확하게 기억 못할 텐데요. 그리고 그렇죠. 저도 제가 어제 무슨 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이제 연희동에 또 두 사람의 사저가 있었고 그 당시에 두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었고요. 연희동에. 그리고 또 이제 주 무대였다라는 게 뭐냐면 그 12.12 당일에 전두환의 이제 계략으로 나중에 이제 진압군이 되는 장태환 수경사령관, 그다음에 그 정병주 특전사령관, 그다음에 김진기 헌병감 이 세 사람이 전두환의 계략에 빠져서 연희동의 어느 요정에 전두환이 마련한 그냥 그 술자리에 술자리인 줄 알고 왔는데 정작 전두환은 그때 최규하 대통령을 만나고 있었고 최규하 대통령을 만나고 있는 사이에 정승화 참모총장은 연행당하고 있었고 그렇죠. 뒤늦게 알고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장소가 또 연희동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얘기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이제 참고로 그 요정이 정확히 어디였는지는 모릅니다. 연희동에 있었다는 것만. 네, 연희동인 건 확실하고요. 나중에 그 법원에서 네. 이때 아까 말씀드린 그때 그 판결 일부에서 말씀드렸었던 우리 이 내란 음모 맞아요. 네. 내란 음모가 아니죠. 내란죄. 네, 그 판결문에도 요 얘기가 나와요. 이제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상호불상 한정식집에 유인하여 이렇게 한정식집. 네. 근데 이제 그냥 고급 요정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간판도 없고 딱 보면 그냥 고급 주택인데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는 곳이었다. 아무튼 그래서 연희동이 또 주 무대의 하나였다. 네. 그러면 이제 연희동의 두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부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서대문구의 대통령들이 인연 있는 대통령들이 많아요. 길게 짧게 많이 살아요. 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있었고 여기 살고 있다가 대통령이 그렇죠. 됐죠. 네, 뭐 그렇습니다, 이건. 네. 그렇죠. 네. 그러고 그런가 아니라 어떻게 살게 됐는지. 네. 1960년대 중반부터 연희동이 이제 주택지로 개발이 본격적으로 택지 되는데 개발을 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주 이제 조선 시대 때는 아주 옛날에는 그 연희궁 근처였고 그렇죠. 그다음에 연희궁이 정확히 언제 사라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영조 때 그 사도세자를 직접 낳은 생모 그 영조의 후궁 중에 하나 이제 영빈이 씨라는 사람이 죽어서 그 무덤이 또 지금 그 연세대학교 안에 원래 있었거든요. 지금은 서원흥 쪽으로 옮겨갔지만 그러니까 이제 왕실 무덤이 있는 곳이고 이러다 보니 여기 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유롭게 많이 살고 이러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바글바글하면서 살지 못했겠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일제 때 이쪽으로 그 연희 전문 학교도 오고 이러면서 조금 아마 그와 관련된 뭐들이 생겼을 텐데 1957년에 연희 전문 학교랑 세브란스 의전이랑 통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연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1957년에 그러면서 그 지금 그 학교 연희동에 있는 서울 외국인 학교라는 게 1958년에 지금 자리로 옵니다. 네. 그리고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연희동에 일어난 큰 변화죠. 그리고 1960년대 중반부터 이제 개발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66년부터 71년까지 연희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라는 걸 해요. 그걸 하면서 지금의 이제 연희로라는 길, 그러니까 어디냐면 그 홍은동 그 사거리 유진상가 있는 데서부터 서대문구청 지나서 연희동 지나서 동교동 삼거리까지 가는 길, 그 연희로인데 연희로가 1967년에서 69년 사이에 건설됩니다. 이때가 그러면은 그때 그 홍제동 그때 사망 사고 났었던 그 서울시장 김현우 그때가 이때인가요? 아마 그 무렵이겠죠. 그 무렵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거죠. 1949년에 연희동 인구가 5,600명 정도. 그리고 1960년까지만 해도 8,000명 수준이었어요. 근데 1965년이 되면 이제 24,000명이 넘어가고 70년이 되면 58,000명이 넘어가고 연희동에. 연희동에. 그러니까 1960년에서 70년 그 10년 사이에 8,000명에서 58,000명이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늘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때 또 재밌는 게 한성화교 중고등학교 그게 68년에 이제 이쪽으로 옵니다. 원래 그 명동 쪽에 한성화교 소학교가 아마 그건 지금도 거기 있을 거예요. 근데 원래 중국인들 많이 거주하던 데가 거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성화교 중고등학교가 이쪽으로 68년에 오고 그게 사실은 지금 연희동 일대에 많은 중식당이 있게 된 이유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그러니까 화교들이 그때 학교가 오니까 많이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이들 교육 때문에라도. 그리고 거기서 생업으로 이제 식당을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지금까지 연희동에 질비한 아주 그 이름난 중식당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연희동에 좀 필지가 큰 규모의 주택단지가 개발되면서 동시에 일어났던 이제 변화상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 저번 주인가요? 저저번 주에 개교 소식 전해드렸던 연희초등학교가 1968년에 개교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러면 전두환 가족이 연희동에 온 거는
1969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네. 처음에는 연희 일동, 그러니까 지금의 노태우 사저. 네, 그 사저가 있는 쪽 동네 연희 일동에 있다가 한 1년에서 2년 정도 살다가 지금 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고 넘어가던 무렵에 전두환은 베트남에 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이제 한 1년 가까이 가 있게 되는데 그 지금 있는 뭐 집이 물론 그 후에 더 확장이 됐겠습니다만 네. 지금 자리로 갈 때 연희 일동에 살고 있으면서 그 땅을 사가지고 새로 지어서 네,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그 이순자의 회고록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그때 이야기가 좀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막내 그 전재만 씨라고 거기를 임신 중이었는데 본인이 직접 그 공사 설계도 하고 공사장에 쫓아다니면서 막 그랬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원래 그 이순자 씨는 그 장군의 딸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전두환이 그 육사 다닐 때 육사 참모장인가 그랬죠. 그 아버지가. 그래갖고 그 주말에 그 외출 나오면은 이 전두환 그 일당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참모장 집에를 그냥 불쑥 와가지고 밥 좀 주십시오 뭐 이래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안면 트고 지내다가 이제 연애를 해갖고 결혼을 한 건데 결혼을 한 바람에 이순자 씨는 학교를 중퇴를 해야 됐죠. 그렇죠. 이화여대 당시 규칙 때문에. 근데 뭐 전두환 일가가 이제 되게 가난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 그 당시는 이제 초급 장교 때니까 돈을 더 못 벌었겠지. 네, 돈을 못 벌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 친정살이를 한 10년 가까이를 해요. 네. 그 사이에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모으고 모아서 보광동 그러니까 이제 용산 가까운 쪽이죠. 그렇죠. 네, 그쪽에 이제 집을 60년대 중반에 이제 마련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거를 밑거름 삼아서 연희동에 한 69년쯤에 이제 오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노태우 가족도 1965년, 66년 무렵에 보광동에 집을 처음 마련한 게 그게 첫 집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비슷한 시기에 이게 재테크를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희동으로 온 기록은 그 노태우 회고록을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정확히 언제 왔다는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근데 비슷한 시기에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둘이 굉장히 절친이었고 친했고 그리고 나중에 주요 보직들을 전두환이 앞에서 한번 맡고 다음 노태우한테 물려주고 이걸 몇 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했던 사이라 아마 니도 여기 땅 사서 와라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살게 되었는 것 같고 이게 그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있는 게 그 아무튼 이렇게 군사 반란 끝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연희 이동에서 이제 마지막 반상회를 하는 장면이 또 보도가 됐었나 봐요. 그랬나 봐. 진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평소에도 그 반상회를 갔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서 나와가지고 청와대로 갈 때 보도됐었어요. 네, 그 가는 길이 그쵸. 보도가 됐죠. 근데 이제 반상회 하는 게 보도가 됐다는 거예요. 반상회.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어디에 기록돼 있냐면 옛날에 그 뿌리 깊은 나무라는 아주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출판 잡지계 어떻게 보면 큰 획을 그은 잡지가 있었죠. 개간지라고 해야 되나 월간지라고 해야 되나 뭐 약간 그런 식이죠. 그 뿌리 깊은 나무사에서 사실은 굉장히 그 문화적으로 중요한 책들이나 이런 걸 많이 내는데 그중에 이제 한국의 발견이라는 그게 이제 전국의 일종의 인문지리지 같은 거예요. 현대판. 거기 서울편에 서대문구 그 섹션에 연희동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대목이 실립니다. 전두환이 이제 그때 마지막 반상회를 하는 게 TV에 중계됐는데 그때 전두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곳으로 저희가 이사 왔던 10년 전만 해도 허허벌판에 집도 몇 채 없었고 땅값도 참 쌌지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제 이런 기록들 좀 사사치 뒤지느라고 듣고 있는 사람들 기분은 어땠을까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들었는지. 참고로 아까 뭐 전두환 노태우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는 절대 아니고 전두환이 그렇죠. 항상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하면 전두환이 반장이면은 노태우는 부반장 느낌인 거지. 네, 전두환이 그러니까 주요 보직으로 말하자면 이제 이 두 사람과 이 하나의 일당들이 사실은 그 12.12 때도 그게 가능했던 게 수도권의 주요 지휘관들이 다 그쵸, 그러니까 그쵸. 자기들이 사실은 서울을 멀리 안 벗어나고 그 안에서 팽팽히 돌면서 이게 정치 장교라는 게 정치 군인이라는 게 드러나는 게 초급 장교 시절 외에는 강원도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이 우리나라 군대가 제대로 돼 있으려면은 전방과 등등에 그렇죠. 있는 그 군인들을 좀 더 우리가 대접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군인들이 좀 더 이렇게 오히려 군대 내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였는데 이 하나회는 그런 데는 안 가고 거의 안 가고 다 수도권, 육본 뭐 이런 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연희동에 그 무렵에 이제 집을 마련해서 근데 그때 계급이 뭐 중령 대령 이랬으니까 그쵸. 뭐 네. 집을 마련할 만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다 그 당시 보통 비싸다고 하는 사립초등학교를 다 다닙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자녀들은 아마 홍대부초, 홍익초등학교 옛날에 홍익국민학교 그다음에 노태우 그 노소영 씨 같은 경우 경기초등학교.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하려면 그렇죠. 예. 이제 보십시오. 전두환이 1976년에 대통령 경호실 보안차장보 및 작전차장보를 맡아요. 노태우가 비슷한 시기에 행정차장보 대통령 경호실 그리고 전두환이 이제 그 소장 진급을 해서 사단장으로 나가니까 노태우가 전두환 후임으로 대통령 경호실 작전차장보가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전두환이 알다시피 12.12 때 보안사령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반란이 끝나고 나서 전두환이 대통령이 이제 거의 되기 직전쯤에 그 다음 후임자로 노태우가 보안사령관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결국 그렇죠. 그렇게 주고받았죠. 그러니까 두 사람들은 특히 한 1960년대 후반 70년대 이후로는 서울을 거의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소장 진급해서 사단장을 한번 나갈 때도 전두환은 파주의 1사단장 같고 노태우는 여기 일산의 9사단장 12.12 때 그 9사단장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수도권을 안 벗어나도 되었기 때문에 계속 타가 가능했었던 사실은 계속 이 집을 지키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그 군인 월급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뭐 추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 이미 그 하나회가 사실은 군에 많은 그 병폐를 일으키고 있었고 그 든든한 후원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가장 든든한 후원자는 박정희 자신이었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장태환 장군이 회고록에 보면 그 12.12 나기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그 수경사령관 취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두환 그 이제 비서를 있었던 허화평인가가 찾아와가지고 그 저희 사령관님이 드리랍니다 하고 봉투를 줬는데 100만 원이 들어있다는 100만 원이. 그때 100만 원이면 진짜 어마무시한 돈인데. 그때 제가 들었는데 그 당시 그 물론 지금 강남은 아니지만 처음 개발될 때 강남이지만 그 강남의 아파트 값이 한 800만 원 이랬답니다. 그렇죠. 그 100만 원을 주면서 메모에 형님 집에 김장에 보태 쓰십시오 이래갖고 근데 장태환 장군은 그때까지만 해도 집도 봉천동이었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돈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 장태환 중장인 거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장인데 좀 그치. 그리고 그 당시 그 장태환 장군이 수경사령관 되기 몇 년 전에 수경사 참모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갖고 수경사 이제 그 살림을 아는데 전부대원이 그 회식을 하라고 대통령이 뭐 이따 금씩 하사금을 주고 그 비용 총액이 한 300만 원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그냥 집에 김장에 보태 쓰세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전두환 노태우 이 일당들은 그 월급 말고 수많은 그 다른 이런저런 돈들을 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운영하면서 썼던 것 같고 그러니까 자녀들 아마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이쪽에 살면서 사실은 그런 학교들을 잘 다니고 말 그대로 호의호식하면서 그때부터 지낸 거예요. 경험해보면 알겠지만 뭐 장군 별단 사람들의 자녀들 뭐 다 학교 다 보내주고 차로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랬을 거예요. 공부 못하면 뭐 또 다 과외 붙여주고.
그랬겠죠. 뭐. 네,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모습 중에 한 단면이 그랬다는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고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뭐 당시 이웃이셨던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네, 네. 아무튼 제가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정도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오늘 못 끝내요. 다음 주까지 해야 되겠네요. 이 무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무대가 됐는데 그날 이제 시간 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저녁 6시. 저녁 6시. 12월 12일인 거죠. 네. 예. 1979년 12월 12일 저녁 6시에 그 전두환 밑에 있었던 이제 허삼수가 몇 명을 대동하고 이제 출발 준비를 합니다. 이제 정승화 잡으러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참모총장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참모총장이자 당시 계엄사령관을 끼케야지 한 대령 중령 요 정도 나부랭이들이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 수경사 지금 이제 수방사지만 수경사에 30 경비대대가 있고 33 경비대대가 있는데 이제 여기 지휘관들이 다 하나예요. 근데 30은 이제 장세동이었고. 그렇죠. 아무튼 이 그 30 경비대대가 이제 말하자면 청와대 이제 최측근 저기를 맡은 부대고 33 그 대대가 그거보다 살짝 외곽인데 33 대대 안에 33 헌병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헌병들 가운데서는 그 머리 기르고 사복 입고 매일 무술훈련만 하는 헌병들입니다. 그 여기를 데리고 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병들은 사실은 전투력이 센 저기가 아닌데 원래 그렇지. 근데 이 사람들은 거의 특전사 요원들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33 헌병대는 대통령 경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 60여 명을 태우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 6시 20분에 전두환이 당시 최기화가 이제 대통령 적이긴 했는데 권한대행이죠. 취임도 했을 거예요. 취임도 했는데 이제 집무실을 총리 공간에 그냥 쓰고 있었대요. 전두환이 총리 공간을 가죠. 당시 그 보안사령부가 어디냐면 지금 그 총리 공간 가기 좀 전에 있는 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분관이 있지 않습니까? 삼청동 들어가다가 있는 거기가 보안사령부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옆인 거예요. 총리 공간. 걸어도 뭐 한 5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데 연희동 만찬 약속 시간이 언제였냐면 6시 30분. 6시 30분에 도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병주 특전사령관, 김진기 헌병감이 먼저 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장태환 장군이 제일 나중에 도착했어요. 6시 반에 도착해서 뭣도 모르고 거기서 이제 그 보안사 참모장인가가 가가지고 사령관님이 급히 각하가 급히 불러서 각하가 급히 불러서 이렇게만 한 1시간 걸리실 것 같다니까 그때까지 뭐 제가 모시고 있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못 모르고 거기 앉아 있고, 그런데 허삼수 등이 정승화 장군을 체포하러 이미 육참 총장 공간에 한남동 공간에 도착한 시간인 6시 50분. 그러니까 전두환이 뭐 그 체포 그 재가를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실제로 믿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적어도 결제는 받고 내가 사인 주면 움직여도 아니고 그러네. 내가 결제 받으러 들어갈 테니 그 사이에 가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시간이. 그리고 19시 15분이 되면 이제 거기서 총성이 울리고 그래서 정승화가 이제 체포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장태환 장군 등이 이제 이거를 그때 그 김진기 헌병감이 자기 부대에 그러니까 이분은 약속 장소가 어딘지 알았던 것 같아요. 만찬 장소가. 그래서 거기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온 겁니다. 일이 났다. 그걸 알게 된 게 이미 만찬장 도착하고 1시간이 더 지나서 저녁 7시 35분에 알게 됐고, 그때 이제 부랴부랴 해갖고 다시 수경사 이제 지금의 그 남산 아래 필동에 있었던 수경사로 복귀한 게 8시. 8시에는 사실은 이미 정승화 장군은 어디로 잡혀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연희동이 전두환이 자기가 그 일종의 반란을 일으키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일파가 아닌
서울의 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실 병력을 쥐고 있는 주요 지휘관들을 유인해서 그들을 무력화시키는 무대로 쓰인 거죠. 네. 그 이제 장태환 장군이 이거를 그 당신 그 회고록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고 이거 보면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요정에 들어가면서부터 아주 분개했다는 이야기로 시작돼요. 왜요, 근데? 이놈들은 이 하나회 이놈들은 이런 데서 술을 먹고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고급 저택인데 40대에 그 마담이란 분이 나와가지고 그 영접을 하고 군인들 월급 뻔한데 네. 이놈들은 이런 데서 술을 먹는단 말인가. 이게 이제 뭐 기가 찬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에 어느 순간부터 약간 전두환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뭐 군인으로서의 어떤 뭐 이런 것들이 묘하게 미화가 돼 있는 약간 이런 일각에서 있는데 과연 전두환이 좋은 군인이었나 이거에 대한 판단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야전지휘관으로 활동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인으로서의 어떤 역량을 파악할 수도 없는 사람들인 거죠, 사실은. 하나회의 또 대다수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이 그게 비극이었던 거고, 사실 이제 일선에 나가 있는 그 전쟁이랄지 등등등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러기 위한 일선 장교나 일선의 지휘관들이 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군인으로서 이렇게 성장하고 그거를 민간이 감시하는 미국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구조를 우리는 못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어떤 정치권에 가까웠었던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되고 지금도 약간 뭐 과연 그거와 크게 다른가? 얼마나 다른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거. 그러니까 여전히 국방부 장관이 군 출신이 그쵸. 계속 되는 게 관례죠. 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방부 장관을 굳이 군 출신을 시킬 것이 왜 하는가? 네. 저는 조금 민간에서 이제 감시한다는 느낌으로 오히려 뭐 좋은 사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선 시대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니 가까운 우리가 한국에서 많이 좋아하는 미국도 안 그러죠. 국방장관의 역할은 군인들이 뻘짓 안 하게 이렇게 감시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거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국방장관은 민간이 되는 것들이 관례고 그런 것인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냥 국방장관 아니고 군인 출신 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조금 그것도 아직 그 한계를 그 30년 전, 40년 전에 있었던 그 한계에서도 아직도 약간은 조금 못 벗어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거꾸로 이제 민간 군사 전문가 이런 분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 영역은 그냥 군인들에게 모두 다 맡겨진 마치 이제 이 법무부가 검사들의 손에 다 맡겨진 것과 아주 유사한 구조죠. 그렇죠. 고민할 거리들이 있습니다. 21세기에 우리가 좀 이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더 많이 사회적으로 좀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 12.12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는 그러니까 장태환 장군의 그 수기를 중심으로 그 당시 그 연희동에서 있었던 그 상황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의 판결문이나 이런 데서도 그거를 어떤 톤과 어떤 뉘앙스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사실은 말하자면 이제 그 법원의 판단이라는 게 어떻게든 우리 사회의 지금 공적인 정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 여전히 뭐 지금도 그 영화 가지고 뭐 시비 걸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공공의 어떤 합의가 이미 끝난 거에 대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왜곡해서 기억하는 또 그런 문제는 또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요. 유대인 학살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거니까. 그렇죠. 뭐 5.18은 뭐 북한에서 내려온 공작원들이 한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뭐 있는 나라. 뭐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떠드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그러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전두환은 내가 반란할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기조를 끝까지 유지했죠. 그러나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드러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노래는요. 아까 공유로비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 이 노래도 지금 가사를 들어보면은 약간 부끄부끄합니다. 네. 네. 이 노래를 어쨌든 마무리 짓겠고요. 예. 네, 다음 시간에 우리 12.12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역사의 경영 황원이었고요. 예, 박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